The Avenger! You cannot beat me. 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캡틴 아메리카 앤 디 어벤져스입니다. 게임의 제목이 상당히 길죠. 그 당시에는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면은 다들 이 게임만 알고 있었고요. 그럼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영웅의 수는 모두 4명입니다. 인기가 제일 많고 누가 해도 제일 무난한 캐릭터 아이언맨으로 플레이를 할게요. 출발합니다. Avengers Assemble! Leave it to me! 이 게임은 1991년 12월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데이터 이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4인용이 가능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그 시절 다들 비슷하셨겠지만 마블도 DC도 전혀 모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대였습니다도 맞겠죠. 그림 같은 걸로 조금 아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냥 스치면서 잠깐 본 듯한 미국 만화구나, 그 정도? Don't disturb us.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 아시아권에서는 마블, DC 전혀 인지도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게임을 만든 일본에서도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한국하고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게임은 그럭저럭 팔렸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 게임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미국 만화 원작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니까요. 미국 빼고는 시대를 굉장히 앞선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그런지 때릴 때마다 효과음이 글자로 표시가 되는 게 어색하지는 않고요. 체력바가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어색했습니다. You can't escape! You will be the one escaping! 첫판 보스의 등장입니다. 이름은 휠린드. 마블 코믹스에서 1963년에 첫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오래된 마블 만화니까요. 할아버지부터 소년들까지 마블의 팬이라면은 이 게임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첫판 보스인 휠린드는 선천적으로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돌연변이입니다. 몸을 빙글빙글 돌려서 돌진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게임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Avengers Assemble! 다 비슷했겠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언맨이 제일 인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비전, 내 친구 한정으로 아이언맨은 케찹과 비전은 마요네즈였습니다. 케찹과 마요네즈가 인기가 제일 좋았고요. 뭐 다른 동네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3등은 호크아이, 활 쏘는 캐릭터.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인기 제일 없는 캐릭터 전국 공통이고요. 방패든 캐릭터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게임의 제목이자 팀의 리더인데 왜 이렇게 구리게 만들었는지. 4인용 할 때는 캡틴 아메리카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평지에서 싸울 때 방패를 던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그 점도 단점인데, 두 번째 스테이지 여기서도 비전과 아이언맨은 저렇게 슈퍼맨처럼 날아가니까 총알 맞는 범위가 좁은데 호크아이랑
캡틴 아메리카는 뭘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피격 범위가 세로로 크면은 슈팅 게임에서 불리하죠. 단점이 많이 보이니까 인기 있을 리가 없죠. 그래도 이 게임에서 그림으로만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제일 괜찮지 않았나요? 외모는 제일 괜찮았는데. W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템을 먹으면은 요정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에 팅커벨이라고 불렀는데 전국 공통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마블을 전혀 몰랐던 시기였습니다. 팅커벨이라고 불렀던 캐릭터의 이름은 와스프고요. 와스프의 뜻은 말벌입니다. 어벤져스 원년 멤버이기도 하고요. 이 어벤져스라는 팀 이름을 지은 것도 와스프라고 하네요. 성격도 좋아가지고 어벤져스 팀원들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이 게임에서는 적들의 총알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점프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나가서 몸통 박치기도 해줍니다. 중간 보스 자이언트 로봇이 나왔는데요. 덩치만 클 뿐 크게 어렵진 않고요. 와스프는 벌써 떠나가네요. 이따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아이언맨은 대시 공격이 다른 3명의 캐릭터보다 강력합니다. 적들이 총을 쓰던 공격을 하던 어지간한 공격들은 다 뚫고 몸통 박치기를 잘 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100% 로봇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주는 피자 배달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피자라고 써있으니까 뭐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하지만 그의 이름은 퀵실버입니다. 피자가 써진 파란색 아이템을 먹으면은 에너지 20을 채워주죠. You came here to die.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이름은 그림 리퍼. 손에 달린 날을 빙빙 돌리면서 대시 공격을 하죠. 패턴은 좀 단순한 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무조건 도망 다니면 됩니다. 대시 공격을 할 때도 불꽃 공격을 할 때도 무조건 도망 다니고요.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다. 그때는 우리가 때려주면은 이깁니다. 한 번 더 때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애가 정신 차리고 다시 대시 공격이나 날아다니던가 파이어볼 공격을 하지만요. 주먹 한번 휘두르길 바라면 됐습니다. 이때 때려주면 됩니다. 2번 정도 때릴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지상에서 A, B 버튼을 누르면은 리펄 서건이라는 앞으로 쏘는 레이저를 발사하고요. 점프해서 A 버튼을 누르면은 공중에서 지상으로 대각선 리펄 서건을 발사합니다. 그림 리퍼 왼손에 장착되어 있는 적 칼날은 낫입니다. 공격용으로 사용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생명력을 흡수할 수도 있고요. 치료도 가능하답니다. 상대편한테 낫으로 체면을 걸 수도 있답니다. 잠깐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저 낫이 빙글빙글 도니까 그걸 이용해서 체면을 걸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낫 하면은 저승사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도 낫을 사용해서 그런지 몇 번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파손된 배 위에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바닷물 위에 검은색 기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배가 파손되면서 바다로 기름이 유출이 됐나 봅니다. 아이언맨은 1963년에 마블 코믹스로 첫 등장을 합니다. 아이언맨 슈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게임에 등장하는 슈트는 MK3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중간 보스 위저드고요. 물리학
로봇공학, 유전학 등 과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재능 있는 발명가이기도 하고요. 마술, 변장 기술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중간 보스일 뿐이죠. 녹색 빤스 한 장 입고 등장한 아군 캐릭터 서브마리너, 마블 최초의 캐릭터입니다. 1939년에 등장을 했고요. 그때 태어났어도 지금 25년도의 나이면은 87세입니다. 이야, 정말 나이 많이 드셨죠. 공중전이 아니고 물속에서 슈팅 게임처럼 플레이하는 수중전입니다. 액션 게임과 슈팅 게임의 만남이라니 정말 아이디어 좋죠. 여기서는 와스프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서브마리너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면서 적들과 부딪히면은 다 파괴시켜 줍니다. 물속에서의 중간 보스 문어입니다. 타코라고 써있네요. 문어발에 잡히면은 체력은 1밖에 안 빠지는데요. 그 사이에 레이저에 무조건 맞기 때문에 13이 더 빠져서 문어발에 잡히면 합이 14의 체력이 빠집니다. 문어 로봇을 처리했고요. 바닷속에 있는 적들의 비밀기지로 들어가고 있는 아이언맨입니다. 적 가까이에 붙어서 주먹 버튼을 누르면은 적을 집어서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우리가 한 대 맞을 때가 많이 있어서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잡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처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던지는 걸 많이 하셨고요. 그런 물건을 던질 때도 한 번에 집어서 던지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See my power. 굉장히 여성적인 목소리로 들리는 저 음성은 아직도 귓가에서 익숙하게 들립니다. 물속 비밀기지 보스의 이름은 만다린. 배트맨에는 조커가 있는 것처럼 아이언맨의 강력한 라이벌 만다린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양적인 갑옷을 입고 있죠. 만다린은 중국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모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손에서 레이저를 쏠 때는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쏘고 난 다음에 분신술 나올 때 원거리 공격해주고요. 패턴은 단순한 것 같지만요, 절대 쉬운 보스 아닙니다. You cannot beat me. 이 게임의 끝판왕이죠. 레드스컬, 우리를 도발합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하는데 저 비행기가 궁금하죠? 어벤져스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이름은 퀸젯입니다. 바로 사라졌지만요, 퀸젯은 블랙팬서 티찰라가 이끄는 와칸다 디자인 그룹에서 처음 설계한 비행기입니다. 어벤져스 영화에서는 매번 등장할 때마다 디자인이 달라져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 게임에 등장하는 비행기는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구형이지요. 디자인도 컨츄리하고요. 그래도 1세대를 기준으로 성능을 말씀드리면은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요. 마하 2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만화책에서는 1968년에 첫 등장을 했으니까요. 정말 오래되긴 했죠. 1968년에 마하 2면은 정말 빠르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빠르게 앞으로 나가면은 적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무난한 진행, 안전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적들을 하나씩 불러내는 거죠. 벨트 스크롤 게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퀸젯이 마하 2까지 속도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에어울프가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1984년도 첫 드라마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에어울프 최고 속도는 마하 1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마하 1이면 엄청 빠르기도 한 거지만요. 뭐 그래도 84년도에도 마하 1이 빠르다고 하는 걸 보면은 60년대에 마하 2라면은 양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 아니었을까요? 중간 보스로 저거너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블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거너트가 왜 저렇게 생겼지?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너무 작죠? 영화에서도 커다란 덩치로 나오고요. 마블 슈퍼 히어로라는 대전 격투 게임에서도 정말 아이언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다랗게 나옵니다. 에어울프 얘기를 했더니 자꾸 에어울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그 시절 어지간한 집에는 에어울프 장난감 하나씩은 가지고 계셨죠. 저도 에어울프 장난감 가지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좀 사는 집 친구들은 공중을 나는 에어울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선이 아니었죠. 유선으로 공중을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선 길이가 한 1.5m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에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에어울프 장난감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얼마나 가지고 싶었었는지. 키트도 마찬가지였죠. 가자 키트, 그 자동차도 무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난감이 있었는데요. 사는 집 친구들은 무선으로 키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그거 정말 그것도 부러웠습니다. 뭐 검은 독수리까지 얘기하자면은 검은 독수리도 있었죠. 팔았습니다. 그런데 검은 독수리는 무선 유선 그런 걸 떠나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장난감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Where is the laser? Ask the police. 그 시절 3대장 검은 독수리, 에어울프, 히트 다 장난감 갖고 싶었네요. 자, 장난감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네 번째 스테이지에 빌런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울트론. 등장할 때 하는 음성 들으셨죠? 네, 사람이 아니문이다. 로봇입니다. 행크 핌 박사가 만들었고요. 인간이랑 같은 자신만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만의 철학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이 인류 멸망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만화책에서는 1968년에 첫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AI의 무서움을 이 울트론으로 표현을 했군요. AI가 너무 발전하면은 이런 로봇이 정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터미네이터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울트론을 만든 박사 행크 핌은 인공지능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 인공지능에다가 자신의 뇌파를 복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크 핌 박사가 정신이 불안정한데 그 불안정한 부분까지 복사가 돼가지고요. 인간에 대한 증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울트론이 날라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무조건 피하면 되고요. 이렇게 걸어올 때는 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때리는 모션에 A 버튼을 연타를 누르면은 세 번째 공격에서 집어 던지던가 그냥 때리던가 랜덤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집어 던지는 게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고수분들 중에는 집어 던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근접 공격보다는 원거리 공격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보스 체력이 처음에는 많이 빠지는데요. 5분의 4쯤 남았을 때는 정말 안 빠지죠. 에너지가 별로 없을 때는 보스가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체력 남았을 때도 방심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 게임에 비전이 등장하죠. 그 비전도 로봇인데 이 울트론이 만들었습니다. 비전과 울트론이 싸우면 집안 싸움이 되는 건가요? Avengers Assemble! 이 게임도 이제 끝을 향해 가는군요. 마지막 스테이지 5번째 판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몇 판이라고 안 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 야, 너 이 게임 몇 판 가냐? 어제는 이 게임 몇 판까지 갔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판보다는 스테이지라는 말을 많이 하겠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오락실 세대가 아니니까 판보다는 스테이지가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 첫 공중 슈팅 스테이지에서 캡틴 아메리카하고 호크아이가 인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피격 범위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슈팅 스테이지에서만 피격 범위가 넓을 뿐입니다. 그 이후 물속 그리고 여기 우주에서는 아이언맨이랑 똑같은 자세로 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의 소년들이 그 당시 오락실에서 이 게임 즐길 때는 원코인에 3판, 4판 가는 게 고작이었잖아요. 엔딩까지 가는 친구들 드물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우면 그냥 기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캡틴 아메리카는 지상에서 싸울 때도 방패 쏘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 기다리는 거는 속 터집니다. 레이저 캐논을 공격하면은 뭔가 터질 것처럼 번쩍번쩍 거리길래 정말 열심히 공격하면 터질 줄 알았는데 그냥 효과일 뿐입니다. 지상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안 터집니다. 레이저 캐논의 마무리는 지상에서 때려서 폭파시킵니다. 여기서는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도 한꺼번에 이 녀석들 동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녀석 때리지 않고 들고 있으면은 그냥 사라집니다. 모든 벨트 스크롤 게임에 등장하는 엘리베이터 장면이 없는 대신에 미끄러지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요. 이상한 놈이 나타나 함정이라고 하면서 사라졌죠. 그러면서 강력해 보이는 적 2마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쌍둥이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2명이 겹쳐지게 됩니다. 겹쳐지게 됐을 때 때리면은 같이 맞아요. 피곤하게 따로따로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날라오는 톱날만 피해주면 되고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맞아주죠. 게임 후반부에 나온 중간 보스 같은 녀석들인데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맞아줘요. 배경을 보면은 녀석들 컴퓨터에 우리가 상대했던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나온 과정이 모니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곳은 적들에게 있어서도 메인 기지, 중요한 곳이죠. 잡솔들을 처리하고 벽을 부시면은 아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사라진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게임의 마지막 중간 보스입니다. 이름은 크로스본즈. 복장을 보면은 가슴에 X자로 그려진 뼈 그림이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왠지 퍼니저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같은 마블 소속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최종 보스전 바로 전에 등장을 한 이유는 레드스컬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무술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도 잘 다루는데 게임에서는 단검과 권총, 지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지뢰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저 지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움직이는 저런 지뢰를 보면은 그냥 로봇 청소기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역시 게임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맞게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도 만화가들은 이 만화를 그린 사람들은 1900년대 초중반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만화가 생겼을 때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거니까 상상력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달나라 여행까지는 뭐 생각을 크게 안 했는데, 그래도 바퀴 없는 자동차 그거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톰 보면은 바퀴가 없는 자동차가 막 도로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백투더퓨처에서도 호버보드 나왔었고.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레드스컬. 최종 보스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잡졸들 한번 뭉텅이로 나오죠. 이 게임이 데이터 이스트에서 만들었잖아요. 데이터 이스트가 약간 병맛 게임들도 많이 만들어서 저한테는 A급 게임 회사다 라는 느낌이 그렇게 있진 않은데요. 이 게임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또 시대를 너무 앞서갔죠. You can't escape! 드디어 레드스컬과의 전투입니다.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름대로 반격을 합니다. 뭔가 무술도 배운 듯한 자세가 나오고 있고요. 최종 보스니까 뭔가 여러가지 기술이 나올까 싶어서 공격 안하고 일부러 좀 피해 다니기도 하는데요. 뭔가 없습니다. 허술하죠. 그냥 보내줘야겠습니다. 안녕. It's another trap. You stupid men! We'll teach you the meaning of justice! 역시 본체는 허술하지만 숨겨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름은 스컬이니까 앞에 MECH, 메카라고 보면 되겠죠. 메카 스컬입니다. 최종 보스이긴 한데 바로 전에 싸운 중간 보스보다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레이저를 가슴에서 쏠 때 때려주고요. 도망가고, 거리가 벌어지면 레이저 좀 쏴주고요. 패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기는 달입니다. 달에 있는 레드스컬의 본거지입니다. 레드스컬은 캡틴 아메리카의 메인 빌런이고요. 정말 오래된 숙적입니다. 독일인이고요. 본명은 요한 슈미트. 어머니는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셨고요. 그거를 본 아빠는 너 때문이야 하면서 자식을 죽이려고 했는데 의사가 말려서 겨우 살았답니다. 그렇게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첫사랑인 여자가 유태인 여잔데 차였답니다. 그래서 유태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고요.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인연이 돼서 히틀러가 요한 슈미츠를 자신의 부하로 키우고요. 그 후에 붉은 해골 가면을 받아가지고 레드스컬로 재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히틀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달기지 레드스컬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달 비밀기지를 만들었나 봅니다. 어렵지 않게 최종 보스 처리했고요. 이제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뭔가가 지나가고 있죠. 레드스컬이 죽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나 봅니다. 이렇게 약간의 여운을 남긴 걸 보면은 이 게임에 2편을 만들 생각도 있었나 본데 아쉽게도 2편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들 피격 범위가 비슷하게 날아다니죠. 하필이면 첫 번째 슈팅 게임에서 이상한 걸 타고 나타나가지고 피격 범위마저 넓게 만들어서 더욱더 기피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캐릭터의 인기의 운명은 타고나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이 정했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저도 모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감기가 올 듯 말 듯해서 이번 영상 조금 늦었습니다. 나름대로 목 풀고 원래의 목소리 찾고 그러려고 하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목소리가 오락가락하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엔 좀 더 좋은 목 컨디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